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 도서관에 가서 파리의 우울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보들레르가 짓고 윤영애가 옮겼습니다. 불쾌한 유리장수. 순수하게 명상적이며 행동에는 전혀 부적당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신비한 불가사의의 충동 밑에 자신조차 가능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드는 수가 있다. 수위로부터 어떤 불길한 소식을 들을까 겁이 나서 감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을 1시간 동안이나 기운 없이 패회하는 자, 또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못한 채 보름씩이나 보관하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 벌써 1년 전에 이행했어야 할 어떤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데 6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감행한다. 그런 친구들이 때로는 마치 활의 화살처럼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밀려 갑자기 행동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처하는 의사도, 모럴리스트도 어떻게 이 나태하고 관능적인 영혼에 그처럼 갑자기 광기에 가까운 에너지가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필요한 일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그들이 가장 부조리하며 때로는 가장 위험하기조차 한 행동을 감행할 용기를 단숨에 보일 수 있을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나의 한 친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가장 비전투적인 몽상가인데 한 번은 숲에 불을 질렀다. 그의 말로는 과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쉽사리 불이 붙는지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10번 계속했지만 경험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11번째 시도에 이르러서는 경험이 너무 지나쳐 성공해버린 것이다. 또 한 친구는 화약통 옆에서 담뱃불을 붙였다. 그것은 운명을 보기 위해, 혹은 알기 위해, 아니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어서, 또는 도박권 흉내를 내기 위해, 근심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 아니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변덕에 의해, 무료함 때문에 등등의 의미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권태나 공상으로부터 불쑥 솟아나는 에너지의 일종이다. 그 같은 에너지가 그다지 고집스럽게 과시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가장 나태하고 가장 몽상적인 사람들이다. 또한 소심한 친구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지나갈 정도로 소심하다. 카페에 들어가거나 극장 앞을 지나기 위해서 그의 가련한 의지를 모두 동원해야만 하는데 그에게는 극장의 점거원이 미노스나에 또는 라다만스 등 고대 신화 신들의 위엄을 갖추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 같은 친구가 어느 때는 갑자기 그의 곁을 지나가는 한 노인의 목에 매달려 어리중절한 대중들 앞에서 그 노인에게 열광적으로 키스를 퍼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 노인의 모습이 그에게는 그처럼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감이 가기 때문일까? 그런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보다는 그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정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나 역시 여러분이 같은 위기와 충동의 희생물이 된 적이 있다. 그런 류의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랄한 악마가 우리 내부로 슬쩍 잠입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가장 불가해의 의지를 우리가 이행케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우울하고
슬프고 피곤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무언가 굉장한 일, 어떤 놀라운 행동을 하게끔 충동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 같은 신비한 기분은 어떤 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노력이나 계획이 결과가 아니라 어떤 우연한 영감이 의한 것으로 그 기분에 강력한 욕망이 섞여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의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히스테리 증세, 의사보다 좀 더 사려 깊은 자들의 말대로라면 악마적 증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증세가 우리들을 항거할 수 없이 수많은 위험하고 부적당한 행동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길에서 내가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 유리장수였다. 그의 째지는 듯한 불협 화음적인 외침은 무겁고 더러운 파리의 분위기를 통해 나의 방까지 올라왔다. 왜 이 불쌍한 친구에게 항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증오에 사로잡히는지 나 자신 설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이 하고 나는 그를 올라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 방이 7층에 있고 게다가 층계가 좁으니까 이곳까지 올라오자면 그 친구가 고생끼나 할 것이라는 것과 그의 깨지기 쉬운 상품이 여기저기 층계의 모서리에 걸리겠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며 어쩐 즐거움마저 느끼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나는 그의 모든 상품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당신은 생유리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요? 붉은 유리, 푸른 유리, 장밋빛 유리 등 마술 같은 유리를. 천국의 유리 말이오. 경솔하군. 당신은 이 가난한 동네를 감히 돌아다니다니. 인생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생유리조차 가지지 않고. 그리고는 그를 세차게 계단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계단에서 중얼거리며 비틀거렸다. 나는 발코니로 다가가서 화분 하나를 들어 그가 다시 문 앞에 나타나자 그의 상품이 뾰족한 부분 위로 수직으로 던졌다. 그러다 그 충격이 그를 넘어뜨리며 마침내는 이 행상의 초라한 상품을 전부 깨지게 했다. 이 깨지는 소리는 벼락을 당한 수정궁전이 폭발하는 소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광기에 더욱 도취되어 그에게 미친 듯이 외쳤다. 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을 아름답게. 이 같은 신경질적 익살은 그러나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흔히 그녀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초의 순간이나마 무한한 즐거움을 얻는다면 영원한 형벌에 비해 그 정도의 대가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영웅적인 죽음. 팡시울은 훌륭한 광대였다. 그리고 거의 왕자의 친구 중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신분으로 코미디에 종사하게끔 되어 있는 인물들이란 심각한 문제들에 어쩔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법이었어. 한 광대의 뇌를 조국이니 자유니 하는 생각이 점령한다는 것이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팡시울은 군주에게 불만을 품은 몇몇 중신들의 모의한 음모에 끼어들었다. 왕을 하야시키고 그 사회의 편협을, 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지도 않은 채 도모하려는 이 같은 우울증에 걸린 인간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인간들이 여느 사회에나 항상 있긴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의 중심들은 체포되었고 물론 팡시울도 체포되었으며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끔 되었다. 이들 반역자들 중 팡시울이 끼어있는 것을 보자 임금은 거의 분노에 사로잡혔으리라는 것을 나는 기꺼이 믿을 수 있다. 이 임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임금들보다 특별히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는 임금이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민감성으로 인해 그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임금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폭군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술에 열광하는 예술 애호가이며 게다가 그 방면에는 훌륭한 감시가인 임금은 정말 관능의 쾌락에 지칠 줄을 몰랐다. 백성들과 도덕의 문제는 극히 무관심한 임금은 그 자신이 진정한 예술인이었으며
그에게는 권태라는 적 이외의 다른 위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이 세계의 폭군, 권태를 피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로 인해 엄격한 광대의 경우에서는 광대를 수식하는 어휘 중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만일 그의 분야에서 그에게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오직 쾌락에만 혹은 보통의 쾌락의 가장 절묘한 형태의 하나로 치고 있는 놀람에 기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쓸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임금을 매혹시켰을 것이었다. 임금의 가장 큰 불행은 그가 한 번도 그의 재능에 걸맞을 만큼 방대한 극장을 가져보지 못한 데 있었다. 젊은 광대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좁은 공간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질식했으며 후세는 그들의 이름이나 의지를 알아줄 리 없다. 선견지명이 없는 신은 이 임금에게 정말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기능을 넘는 더 큰 기능을 주었던 것이다. 갑자기 임금이 모든 모반자들에게 특사를 내려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근원은 팡시울이 그의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역을 연기할 때 대흥행의 예고였다. 이 흥행에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선고받은 중신들도 참가하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임금의 관용을 나타내주는 뚜렷한 증거고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은 덧붙였다. 선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도 그처럼 괴상한 성격의 인물에게는 그가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쾌락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모든 것이 독행도 관용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병든 호기심 많은 영혼의 심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무대적 재능의 가치를 판단하고 싶은 임금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훨씬 가능한 추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임금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예술가의 일상적 기능이 그가 처하게 된 이 예외적 괴상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나 변모되어 발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는 일종의 심리적 경향을 해보려는 중요한 흥미의 의도였다. 이 밖에 그의 영혼 속에 다소 관용의 마음에서 결정된 어떤 의도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밝혀낼 수 없는 점이다. 마침내 그날은 다가왔다. 이 작은 궁전은 그의 모든 찬란함을 과시했다. 어찌나 궁정이 화려하게 준비되었던지 실로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작은 나라의 특권 계급이 제한된 재력으로 진정 엄숙하다고 할 정도의 찬란함을 과시할 수 있는지 상상이 어려울 정도였다. 이 엄숙함은 이중으로 진실이었다. 우선 한편으로는 과시된 상체의 말에게 의해, 그 다음으로는 그곳에 붙이는 신비한 도덕적 흥미에 의해서다. 팡시울이란 친구는 그의 뛰어난 연기를 보였다. 특히 그는 대사가 별로 동반되지 않은 무언국의 역할에서 뛰어났다. 이런 류의 무언국은 이같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연극에서는 주요한 장르로 그의 목표는 인생의 신비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유연성을 보이며 날렵하게 등장했다. 그것이 귀족 계급의 관중들에게 관용과 용서라는 생각을 굳게 해주는데 꽤 기여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코미디언에 대해 여기 훌륭한 코미디언이 있어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코미디언을, 다시 말해 예술, 노력, 의지 등을 알아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코미디언이 그가 표현하기로 되어 있는 인물에 비유되는 정도에 도달할 때, 즉 그에 의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고대의 가장 훌륭한 신분의 인물, 그가 다시 살아나 생생하게 걷고 눈에 보인다의 아름다움에 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관념의 결부가 되는 경지에 이를 때, 이때는 분명 코미디언의 특별한 경우이며 전혀 예기치 못한 경우가 될 것이다. 착한 개들 조셉 스티븐스 씨에게 익살 광대에 대한 나의 존경의, 나의 세기의 젊은 작가들 앞에서조차 나는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내가 도움을 청하려는 것은 화려한 성격의 화가의 영혼에게가 아니다. 결코 그러려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는 기꺼이 스턴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 바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려 한다. 하늘에서 내려오시오.
아니면 샹젤리자가의 나를 향해 올라오든지 그의 감성적인 익술꾼이요. 비유할 데 없이 훌륭한 익살꾼이에요. 당신에게 걸맞는 노래를 착한 개들, 불쌍한 개들을 위해 내가 지을 수 있게 나를 고치시켜주오. 이곳으로 와 당신을 후세의 기억에까지 영원히 데려다줄 당나귀 등에 걸쳐 앉으시오. 그리고 특히 이 나귀는 그의 두 입술 사이에 묘하게 매달린 그의 불멸의 마카롱 과자를 물고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카데미의 뮤즈는 비켜라. 나는 이 새침대기 노처녀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친근한 뮤즈, 시민의 뮤즈, 살아있는 뮤즈에게 그녀가 나를 도와 나로 하여금 착한 개들을, 불쌍한 개들을, 흑투성이의 개들을 노래하게 해주도록 구원을 청하는 바이다. 이들 개들이야말로 가난한 자, 이 개들이 가난한 자의 준회원이다. 그들을 정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패스트에 걸린 더러운 개인 양 멀리한다. 미인으로 자처하는 개, 이 네 발 달린 자존심이 강한 덴마크산 개, 발발이, 방개, 혹은 코커스파니엘 종의 개. 이 코커스파니엘 종은 자신의 어찌나 도취되어 있는지 방문객의 다리에 난 무릎에 마치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지라도 함부로 뛰어든다. 어린애처럼 소란하고 매춘부처럼 멍청한, 때로는 타인처럼 성가시고 뻔뻔한 개 같으니라고. 특히 추윗하며 게으른 이 그레이하운드라고 불리우는 네 발 달린 뱀 같으니라고. 이 개들은 그들의 뾰족한 주둥이에도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갈 충분한 후각조차 가지지 못했으며 납작한 머리에 도미노 놀이를 할 만큼 충분한 지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피곤한 기생충 같으니라고. 개집으로나 들어가라. 그들은 그들의 화려하고 큰 개집으로 돌아가도록. 나는 흑투성이의 개를 찬양하는 걸. 집도 없는 개, 배회하는 개, 어릿광대인 개를 나는 노래한다. 그들의 직감은 가난한 자, 보헤미안, 익살 광대의 그것처럼 필요에 의해 이 훌륭한 지성의 어머니, 이 진정한 지성의 수호신 필요에 의해 훌륭히 자극을 받고 있다. 나는 비참한 개들을 찬양한다. 그것은 대도시의 구불구불한 협곡에서 의로이 방황하는 개들이나 혹은 그들의 깜빡이는 정신적인 눈으로 자신을 버린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개들이다. 나를 당신과 함께 데려가시오. 우리들의 두 개의 불행으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개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전에 네스토르 루크블랑은 그의 불멸의 문내리안에 말하곤 했다. 그 말을 그 자신은 잊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만은, 그리고 어쩌면 생트부르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개들은 어디로 가나 하고 주의 깊지 못한 인간들인 당신들은 말할 거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위해 가고 있어. 일의 랑데뷰, 사랑의 랑데뷰, 안개를 지고 눈속을 가로질러 진흙송을 물어뜯는 듯한 삼복도의 밑 흘러넘치는 빛 속을 그들은 가고 오며 종종 걸음을 걷는다. 그들은 혹은 벼룩에 의해 혹은 정렬, 필요 혹은 의무에 자극되어 자동차들 아래로 지나가기도 한다. 우리들처럼 그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혹은 그들의 삶을 찾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쾌락을 위해 달린다. 그들 중에는 교회의 폐허 아래서 잠자며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빨래 로아이 아래 부엌문에 와서 선물 요구하는 개들도 있다. 또 어떤 개들은 어떤 60대의 수처녀들의 자비심이 그녀들의 한가한 마음은 짐승에게 맞춰진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제 늙은 여인의 마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준비하여 준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한 무리를 이루어 50리 이상이나 달려온다. 또 어떤 개들은 흑인 대모델처럼 사랑에 미쳐 며칠 동안 그들의 거처를 떠나 도시로 와서 화장이 다소 소홀한 그러나 자신만만하여 호의를 대답할 줄 아는 예쁜 암캐주의를 1시간 동안이나 배회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첩도 메모도 서류철도 없지만 아주 정확하다. 게으름뱅이 벨기에 산 개를 당신도 아시나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이 부축간이나 유제품 가게,
빵가게 운반차에 달린 이 모든 기운 센 개들을 노래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들은 승리에 찬 짖음으로 말들과 대적할 수 있는 데에서 느끼는 의기양양한 즐거움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개 중 훨씬 문명화된 계열에 속하는 두 마리의 개를 소개하려 한다. 부재중인 광대방으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나를 허락하시도록. 방에는 커튼도 없고 반대로 도려 펴진 질질 끌리는 침구, 색칠한 나무로 된 침대가 하나, 지프로 엮은 의자가 둘, 주물 난로가 하나, 한두 개의 부서진 악기들, 서글픈 가구들이요. 그러나 제발 헤어졌으면서 동시에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음유시인이나 군인들 같은 머리 모양을 한 이 두 인물을 바라보시오. 그들은 켜진 난로에서 서서히 끓고 있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긴 수저 하나가 마치 석공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중 돛대들 중에 하나인 양 꽂혀 세워져 있는 이름 없는 작품을 마술사 같은 주의를 기울이며 감시하고 있다. 그토록 열성적인 코미디언들이 강한 고체의 숲으로 그들의 배를 채운 다음 길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대중의 무관심과 자신의 큰 몫을 차지해 혼자만 4명분 이상의 숲을 먹어치우는 지배인의 부당한 대우를 무릅써야 하는 이 가련한 악마들에게 약간의 우욕의 즐거움을 당신은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나는 가련한 마음과 미소로 이 모든 네 발의 철학자들, 즐거운, 온순한 혹은 헌신적인 공화국의 사전, 만일 인간들의 행복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공화국이 개들의 명예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것을 친절한이라고 불렀을 노예들의 관조였던가. 얼마나 여러 번 나는 아마 어느 곳에선가는 결국 누가 그런 곳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들의 무한한 용기와 인내와 노동을 보상해주기 위해 이들 착한 개들, 불쌍한 개들, 흑투성이의 서글픈 개들을 위한 특별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가. 스웨덴보르그는 터키와 홀랜드 개들에게는 그 같은 천국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버질과 제우그리드의 작품 속의 독자들은 그들이 부르는 교차운동의 노래의 대가로 좋은 치즈나 최상품의 필이나 젖이 가득 부풀은 암염소 등을 기다렸다. 불쌍한 개들을 노래한 시인은 그 대가로 풍요한 색깔이면서 동시에 바랜 가을의 태양이나 원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생마르땡의 여름을 생각해 주는 아름다운 조끼 하나를 받았다. 빌라레모스가의 술집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화가가 어떤 극성으로 시인을 위해 그의 조끼를 벗었던가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화가는 불쌍한 개들을 노래하는 것이 선량하고 정직한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옛날 이태리의 굉장한 폭군이 귀중한 소네트 한 편이나 괴상한 풍자시 한 편의 대가로 보석으로 풍부하게 장식된 단검이나 궁정의 망토를 성스러운 아랫조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화가가 조끼를 어깨에 걸칠 때면 언제나 시인은 착한 개들을, 현자 같은 개들을, 생마르땡의 여름들을, 그리고 대단히 성숙한 여인의 미를 생각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보들레르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